숨소리 힐링 시어터입니다. 오늘은 15년간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 TVN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박지연 작가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말들을 엮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 있고 이 일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접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다짐과 생각들, 지혜와 용기, 삶의 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만을 골라서 엑기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코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 장성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 치유를 택한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곱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253만 그루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가꾸는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가꾼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의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다. 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 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의 3일을 담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 숲 촬영 첫날 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 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 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 터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펴야만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PD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있었고 나는 PD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 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 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낯선 이에게 받은 잊지 못할 위로. 방송사배가 어려운 대상 중 하나가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장성 편백나무 숲으로 취재를 갔을 때도 그러했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 숲을 자주 찾는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정처 없이 숲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저 길 끝 나무 사이로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섭외가 될지보다는 일단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이 무슨 촬영이냐고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큐 3일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 되는 사람이 흔쾌히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딱 하나. 아내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달라고 했다. 그게 분명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그의 아내는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편백나무 숲에서의 생활을 선택했고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 같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3일 동안 그 부부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면 좋을지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암을 진단받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이후로 어떤 게 힘든지 물었겠지만 왠지 그 부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와 있는 3일 동안이라도 암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즐겁게 웃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물어야지. 나는 다음날 두 사람에게 서로 첫인상이 어땠는지부터 물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떤 모습에 감동했는지 물었다. 부부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어들었고, 나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에 전부를 걸어본 적 없는 나는 모를 행복을 저들은 알고 있다고. 어느덧 3일이 지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다. 나를 본 그가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봐요. 제가 분명 이 촬영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아내가 암 판정 후 처음으로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웃으며 사는 법이라는 책도 한 권 샀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기질 않았다. 그를 따라 집 옆에 있는 텃밭으로 가서 단정히 자른 아내의 단발머리를 보고 나서야 그녀의 밝아진 모습을 실감했고, 나의 노력이 그녀에게 닿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녀는 텃밭에 가지런히 배추씨를 심고 있었다. 배추가 잘 자라면 제일 예쁜 배추를 줄 테니까 꼭 다시 오라며 웃는 부부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그 후 2주가 지나 소록도에서 한생병 환자들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다. 무심히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서 걸려온 거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진단받고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왜 가까운 지인들보다 편백나무 숲 부부가 떠올랐는지. 늦은 밤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참 많이 울었다. 그들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음 아내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어떨 때 환자가 제일 약해지고 어떨 때 보호자가 도망치고 싶은지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어머니 병 간호를 하다가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침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전화에 대뜸 어머니 병실을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병실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편백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충령산 숲을 다니며 쓸만한 편백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한다. 다행히 좋은 놈을 발견하고는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내려와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어머니 병실로 가져온 것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우리 어머니와 그 부부가 만나서 어떤 표정으로 첫인사를 나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서로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고 진심의 말들을 건넸으리라. 어머니 말로는 그들이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만나 편백나무를 주고받았고 낯설지만 따뜻한 부부의 위로에 어머니는 다시 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의 병까지 알게 돼 약해졌던 나도 편백나무의 편안한 향을 맡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3일 동안 취재차 만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늦은 밤 내 전화를 불쾌하기는커녕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까지 와서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갔다. 촬영 중이어서 통화도 길게 못하고 끊었는데 서운한 기색 없이 바쁠 텐데
얼른 전화 끊고 볼일 보라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이 고마움을 나는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다고 꼭 한번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부부는 연신 괜찮다고만 했다. 덕분에 아내가 활기를 찾았으니 고마운 건 오히려 자신들이라면서. 살면서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깊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갈수록 낯선 타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늘어갔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덜 믿고 덜 기대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렇게 타인에게 벽을 세우는 법을 배워가던 나는 며칠 전까지 이름도 몰랐던 부부에게 깊은 위로를 받았고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타인을 만나면 혹시 상처받을까 봐 겁내며 세우던 벽도 조금씩 허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새벽 휴대폰이 울리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는 부고였다. 얼굴을 마주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그러지 못했다. 장례식장 영종 속의 그녀는 편백나무 숲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서 끝내 울고 말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 그날도 출장 중이었다. 지방 낯선 모텔방에 누워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소리에도 깨어나기를 몇 차례. 그러다 설핏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이기에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휴대폰 진동이 멈출 줄 몰랐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더니 한 중년 남성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기자님이냐고, 자신을 기억하냐고. 몇 년 전 충무로 인쇄 골목을 촬영할 때 인터뷰했던 모 사장이라고.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던 내가 생각이 났다고. 그때 명함을 받은 기억이 나서 가게 안을 샅샅이 뒤져 겨우 명함을 찾아 전화하는 거라고 했다. 솔직히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충무로 인쇄골목을 취재할 때 내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좋기 20명 내지 30명은 되다 보니 3일 내내 붙어있던 몇 명 사람들 외에는 사실 기억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였기에 당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친한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본인에겐 전부인 거액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경찰도 변호사도 다시 찾기 힘들다는 말만 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방송국 일을 하니까 이 억울한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 자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 사연은 너무 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그때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냐고.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생을 궁금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자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아서 전화한 거라고. 제발 끊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다. 그가 술이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나의 거듭되는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모텔 방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 지친 그는 결국 이렇게라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달라며 긴 통화를 마무리했다. 곧 해가 뜰 테고 카메라를 들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가게 안을 뒤져 명함을 찾고 나한테 전화하기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찰도 변호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제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는 그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함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2019년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 재판에서 따뜻한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전했던 박주영 판사. 그는 유퀴즈 언더 블럭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혼자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중 한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한 사람은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도망가고 2명만 기소돼서 왔다. 그런데 공소장을 읽어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다. 보통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서 고민하다 어떻게든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판결문을 다르게 쓰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쓴 판결문의 일부이다.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나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날 새벽을 떠올렸다. 그때 인쇄소 사장의 전화를 받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때 말하기로 해요. 전국 포구에서 올라온 수산물들이 최종 경합을 펼치는 노량진 수상시장 경매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다. 매일 새벽 1시면 시작되는 경매. 서로 어떻게든 좋은 물건을 낙점받으려고 외치는 중도 메인들의 목소리에 수산시장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새벽 4시쯤 라면으로 대충 배를 채운 수산시장 상인들은 다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바빠진다. 오늘 팔아야 할 생선들을 보며 한숨 짓는 한 할머니.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지만 늘 시작할 때면
오늘 이 생선들을 다 팔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중도매인인 남편을 따라 들어온 노량진 시장. 그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 7명을 먹여 살리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시집을 와서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일하고 시집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43세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에는 혼자 쭉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한때 직원을 17명이나 둘 만큼 장사를 크게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몸치장할 여유는 없었다. 백화점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원 없이 일만 하고 왔다고 그러려고. 일밖에 한 게 없으니까. 한 번도 어디 돌아다닌 적이 없어. 이 수산시장에서 설날이랑 추석만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렇게 말하면 하느님이 너는 참 복이 많구나 하실까요? 너는 참 복이 없구나 하실까요? 복이 많구나. 고생했어도 복이 많구나. 그러겠지. 건강하게 일했으니까. 그러면서 비린내가 채취가 되도록 일해온 지난 세월. 전혀 후회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모른다. 그렇게 평생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을 수 있느냐고. 말은 저렇게 해도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버지와 남편을 원망할지 모른다고. 나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냥 수산시장 골목에서 무심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저 깊이를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나는 마치 할머니가 70년 넘게 험난한 고통의 바다를 헤쳐오며 삶을 꿰뚫는 지혜를 터득한 거리의 현자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착한 일을 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듯 착하게 살면 신이 어여삐 여겨 나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착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이 인간에게 늘 행복을 약속하는 건 아니며 오히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행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이자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을 하지 않게 되었다. 끝까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우선 가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던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좀 더 멋지게 살고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쯤이면 뭐라도 되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조급했던 것이다. 그러다 얼마 전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몇 년 전 친하게 지내던 형의 죽음을 겪었다. 갑작스러운 지인의 죽음은 그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이었지만 그는 물리학자로서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이라고.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건 지구밖에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죽음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동안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음이 찾아와 한순간에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삶이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불멸하기 때문에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흙 혹은 나무, 우주의 별이 되어 어딘가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원자로 존재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은 죽음의 상태로 지내다가 삶의 상태로 지내는 것은 원자가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로 존재하게 되는 찰나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을 누리고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그 시간이 끝난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러운 상태인 죽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여기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안도감이 느껴졌다. 생에 타이머가 있다면 그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 뭔가를 해내고 생존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잘 살아내야 한다며 꽉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슥 하고 편하게 풀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김상욱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도,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인데, 인간은 의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주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고민하는 새로운 원자 덩어리라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애틋하게 느껴진다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어쩌면 원자가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찰나의 시간이지만 어렵게 얻은 만큼 생의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원자 덩어리에 불과하며 만약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야겠다. 그러니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안달내지 말자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고.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보자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마지막으로 뭔가 멋진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나를 위로해준 말을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에서 소냐가 바냐 아저씨를 위로하며 한 말이다. 바냐 아저씨, 우리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앞에 끝없이 놓인 낮과 밤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묵묵히 견뎌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든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해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시간이 오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무덤 너머 저 세상에 가서 얘기하기로 해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흘렸던 눈물을, 그리고 힘들었던 이 삶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기쁨에 넘쳐서 지금의 슬픔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편히 쉬게 될 거예요.